여러분,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 말이죠. 앞으로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게 진짜 거의 모든 직장인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라서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시죠. 내 야근 수당, 내 휴일 수당, 이거 진짜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 거 맞나? 아마 대부분은 에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요, 그 자신감이 살짝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월급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고정성이라는 게 폐지된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또 공공부문에는 어떤 딜레마를 안겨줬는지, 정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연근무라는 좀 더 큰 그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어떻게 우리 월급 계산의 판을 통째로 흔들게 됐을까요? 모든 건 2024년 12월 바로 대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의 정의를 아예 새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 결정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의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식에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가 덮친 셈입니다. 그럼 법원이 바꾼 핵심,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고정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아니, 기준 하나 없앤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야근하거나 휴일에 일하거나 할 때 받는 추가 수당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 기본값이 높아지면 우리가 받는 추가 수당도 같이 쭉쭉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2013년에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고정성, 그러니까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딱딱 주는 돈만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인 2024년에 바로 그 기준을 스스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법조계에서도 엄청난 방향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월급에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상여금, 즉 보너스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보너스는 지급일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만 줄 거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쏙 빠졌어요. 하지만 이젠 어떻다고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던 말던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초과수당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확 늘어나는 거죠. 한쪽엔 정말 시서식이지만 다른 한쪽엔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판결의 불똥이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공기업들이었어요. 아니,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딜레마에 빠져버렸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공공기관들은 그야말로 덫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법원이 수당 더 주세요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우리가 정해준 총 인건비 한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법을 지키려면 멀쩡한 다른 수당을 깎아서 이걸 메꿔야 하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한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격이었으니까요. 법 때문에 오른 수당만큼 다른 항목이 깎여버리니까 결국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총액은 똑같았던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해결의 실마리는 또다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부산지방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한 달 뒤에 정부가 중앙공공기관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에서 예외로 쳐주기로 했고요. 곧 이어서 지방공기업까지 똑같은 조치가 적용되면서 이 딜레마가 겨우 해결됐습니다. 물론 노동계는 이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지침을 바꿔주는 걸 넘어서 아예 정부와 노동계가 직접 마주 앉아 협상하는 틀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통상임금 논쟁은요, 한국의 노동문화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표준은 주 52시간 근무제죠. 물론 특별 연장 근로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거의 그림의 떡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림의 떡이냐고요? 이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 무슨 재난이 났다거나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야 하고요. 노동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동의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정작 급할 때는 써먹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곧바로 국가 경쟁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정말 치열한 산업 분야를 보면요, 미국, 일본, 대만 같은 우리 경쟁국들은 우리처럼 이렇게까지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는 셈이다, 이런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근로자 보호라는 가치와 국가 경제 경쟁력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 모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숙제죠. 하나의 판결에서 시작된 오늘 이야기.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